토요일 아침 찬 공기가 스며드는 베란다에 선 정우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확인한 CCTV 영상 속 그 사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계산된 눈빛, 감춰진 대화, 그리고 이번 주말이면 끝난다는 섬뜩한 말. 뒤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정우는 몸을 굳혔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익숙한 미소를 지은 준혁이 어느새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오늘이 중요한 날이겠구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정훈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단순한 동작에서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느껴졌어요. 6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예감은 늘 정확했습니다. 특히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20년을 보낸 그에게는 직감이 단순한 느낌 이상이었죠. 아빠, 오늘 준비 다 됐어요? 딸 소연의 밝은 목소리에 정우는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은 소연이 남자친구를 처음 데려오는 날이었어요. 그럼 너의 남자친구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지.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30살이 된 딸은 여전히 정훈의 눈에는 작은 소녀 같았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키운 딸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아빠, 준혁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연이 문을 열자 키가 훤칠한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정우는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첫 악수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준혁의 손아귀는 단단했고 눈빛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나 순간 정훈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다정해 보였고 정훈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아버님도 군 생활하셨다고 소연이 말해줬어요. 저도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정훈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그래요? 어느 부대였죠? 11공 수여단 특전사였습니다. 3년 동안 복무했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사용하는 군대 용어가 살짝 어색했어요. 그저 지나가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오랜 군 생활을 한 정훈의 눈에는 부자연스러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특전사라 힘든 시간 보냈겠네요. 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정훈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준혁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매끄러웠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준혁이 자리를 떴을 때 정우는 소연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그 친구 얼마나 알고 지냈니? 소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8개월 됐어요. 왜요? 그냥 아빠가 너무 걱정하나 보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정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 또 직업병이세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소연은 정훈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준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정훈은 오랜만에 악몽을 꿨습니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 직감을 무시해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가슴 한켠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6개월 후 소연은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준혁 오빠가 프로포즈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흥분된 목소리에 정우는 침묵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꾹 눌러 담았어요. 축하한다. 우리 딸
결혼식 날 정우는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니? 소연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식장을 걸으며 그는 특수부대 시절 배운 교훈을 떠올렸어요. 직감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혼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정훈의 마음처럼 무거웠어요. 그래도 딸의 행복을 위해 미소를 지었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정훈은 달력을 넘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소연과 준혁의 결혼 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소연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다 문득 멈칫했어요. 최근 들어 소연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준혁이 모범적인 사위였어요. 명절마다 선물을 들고 찾아왔고 소연을 대하는 모습도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너무 미묘해서 정훈 자신도 의심했죠. 소연과 함께 예전에 개설한 공동명의 적금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소연이 목돈을 출금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연아, 이 돈은 어디에 쓴 거니? 소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준혁 오빠가 좋은 투자처를 알아서요. 곧 2배로 불어날 거예요. 정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투자. 그 단어가 그의 귀에 경고음처럼 울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표정에서 더 묻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주 소연의 집에 방문했을 때 정훈은 딸의 얼굴에 깊게 패인 다크서클을 발견했습니다. 웃고 있는데도 눈빛이 슬펐어요. 소연아, 요즘 잠은 잘 자니? 소연은 허공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그 순간 준혁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순간 이마에 주름이 졌어요. 지난번에 본 시계와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식사 시간 내내 준혁은 자신의 사업 성공담을 늘어놓았어요. 화려한 언변으로 말이죠. 그러나 정훈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과거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감시 대상의 미묘한 행동 변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들. 준혁에게서 그런 신호들이 보였어요. 다음 날 정훈은 결심했습니다. 작은 보안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소연의 집을 방문할 기회를 노려 몰래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일주일 후 소연과 준혁이 데이트를 간 사이 정우는 그들의 집에 들어갔어요. 비상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거실 책장, 침실 구석, 주방 선반. 세 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자문했지만 딸의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그로부터 3일 후 준혁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강원도 정동진에 같이 가시죠? 일출 보러요. 정우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준혁이 단둘이 여행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아버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남자들끼리 여행도 좋잖아요. 준혁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들뜬 톤이 느껴졌어요. 정훈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정훈은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빠, 좋은 기회 아니에요?
준혁 오빠가 아빠랑 더 친해지고 싶대요. 정우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밝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기대된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설치해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일간의 영상 대부분은 평범했어요. 그러다 어제 저녁 영상에서 준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혼자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됐어. 이번 주말 정동진 문제 없어. 정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준혁의 표정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소연이 현관문을 열자 준혁은 순식간에 웃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정훈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2년 동안 의심해왔던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정우는 침착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준혁의 목표물이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며 정우는 중얼거렸어요. 준혁 아니, 내가 누구든 내 딸은 건드리지 마라. 새벽 5시 정훈의 집 앞에 준혁의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준혁의 얼굴은 평소보다 상기되어 있었어요. 정훈은 배낭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가벼워 보이는 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도구들이 꼼꼼히 챙겨져 있었어요.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그래, 좋은 날씨구나. 차에 오르자마자 정우는 안전벨트를 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 안은 깨끗했고 세차 냄새가 났어요. 대시보드 위에는 작은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새 차인가?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지난주에 바꿨습니다. 외제차 딜러 지인이 특별가로 해줬어요. 정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준혁의 말투에서 거짓말 냄새가 났어요.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선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정훈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강원도 토지, 소연이가 말하길 꽤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요. 정훈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강원도 토지는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것이었죠. 그 땅이 왜?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웃음은 없었어요. 목소리도 딱딱해졌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업 회복에 꼭 필요한 자금이에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건 어렵겠구나. 그 땅은 소연이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 갑자기 준혁의 운전 스타일이 변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고 차선 변경도 급격해졌어요. 정우는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차 좀 천천히 몰지 그래?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도로는 점점 한적해졌고 이제 그들은 외진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한쪽은 절벽, 다른 쪽은 깊은 바다였습니다. 정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소연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소연아. 소연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어요. 아빠, 어디예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야 해요. 준혁 오빠가. 준혁이 갑자기 정훈의 전화를 낚아채려 했어요. 정훈은 몸을 돌려 전화기를 피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아빠, 우리 집 CCTV요. 제가 확인했어요. 준혁 오빠가 아빠를 해치려고 해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나와요. 정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 했어요. 준혁의 일그러진 표정, 갑자기 끊어진 소연의 목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깊은 절벽. 준혁이 갑자기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차가 흔들렸어요. 정훈은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소연아. 정훈은 안전벨트를 풀고 재빨리 준혁의 팔을 움켜쥐었어요. 준혁이 놀라 핸들을 놓쳤습니다. 차가 요동쳤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배운 기술을 총동원했어요.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준혁을 제압했습니다. 차가 갓길에 부딪혔어요. 속도가 줄어든 순간 정훈은 문을 열고 몸을 던졌습니다. 강하게 지면에 부딪히며 그는 온몸으로 충격을 흡수했어요. 어깨가 아스팔트에 긁혔지만 707 특수임무대대에서의 훈련이 그를 살렸습니다. 준혁의 차는 정훈을 남겨둔 채 빠르게 멀어져 갔어요. 먼지만 남긴 채로요. 정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지만 큰 부상은 없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배운 낙법 덕분이었죠.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적한 해안도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연아, 괜찮니? 소연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살아계셨군요. 너무 무서웠어요. 난 괜찮아. 내가 전화해준 덕분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봤어요. 준혁 오빠가 어떤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빠를 없애버리겠다고. 정훈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딸이 얼마나 놀랐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소연아, 지금 어디 있니? 친구 집이에요. 준혁 오빠가 올까봐 우리 집에는 못 가겠어요. 거기 있어. 내가 바로 가마. 경찰에 신고했니? 네, 방금 신고했어요. 정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기다려라. 소연아, 아빠가 간다. 택시 안에서 정훈은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소연이 있는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은 죽을 뻔했어요. 택시 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에서는 강원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강원도 동해고속도로에서 외제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정훈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준혁의 차였을까요?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훈은 달려나온 소연을 꽉 안았습니다. 소연의 온몸이 떨고 있었어요.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정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정훈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니. 소연의 친구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조금 진정된 소연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제 준혁 오빠가 외출했을 때 우연히 그의 노트북을 봤어요. 거기 있는 파일들이 이상해서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계속 말해봐. 노트북에 정동진 계획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빠의 사진, 아빠 명의 재산 목록, 그리고 사고 계획이 있었어요. 정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동진 절벽에서의 사고, 완벽한 우연으로 위장된 살인. 준혁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아, 내가 본 건 내가 설치한 카메라였구나. 소연은 놀란 눈으로 정훈을 바라봤어요. 아빠가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준혁이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아빠가 떠난 후에 준혁 오빠가 전화하는 걸 봤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 오늘 해결된다고.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준혁의 차가 사고를 당했지만 준혁은 현장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주한 거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키가 큰 중년 남성이었어요. 박정훈 씨와 박소연 씨 맞으신가요? 김형사입니다. 좀 복잡한 상황이 됐네요. 형사의 사무실에 앉자 그는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준혁의 사진과 함께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최준혁이 아니라 강민석입니다. 그는 연쇄 결혼 사기범이에요. 정훈과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지난 5년간 3명의 여성과 결혼했다가 재산을 갈취하고 도주했습니다. 그중 1명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어요. 제가 4번째였군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부유한 가정의 딸들을 노립니다. 특히 아버지가 재산을 가진 경우를 선호하죠. 정훈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어요.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임을 알고 먼저 제거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보통의 아버지였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거예요. 지금 그는 어디 있습니까? 형사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방금 소식이 왔습니다. 강릉 외곽에서 검거됐어요. 정훈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도감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2시간 후 그들은 유치장에 있는 민석과 마주했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준혁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비틀어진 입꼬리, 가면이 벗겨진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소연의 질문에 민석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재산이 필요했으니까. 정우는 딸이 무너질까봐 소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가 일렁였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나? 민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이 방해했으니까요. 특수부대 출신이라 위험했고. 소연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널 사랑했어. 그런데 넌 민석의 눈에 순간 동요가 보였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어요. 정우는 딸을 데리고 유치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소연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속을 수 있었지. 정우는 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알기는 어려워. 특히 속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더욱 그렇지. 소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는 어떻게 알았어요?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직감이었어. 특수부대에서 배운 게 있다면 직감을 믿으라는 거였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 앞에는 길고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 재판, 심리적 회복. 하지만 정우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밖에 없었어요. 소연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소연은 눈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대답했어요. 네, 아빠 함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앞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강민석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의 옆에 선 소연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들 부녀는 끝없는 법적 절차와 씨름해왔어요. 준비됐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바라는 의지만이 남아 있었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소연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민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사람, 이제는 낯선 범죄자가 된 남자였습니다. 괜찮아. 정훈이 딸의 어깨를 살짝 감쌌어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민석의 범행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결혼 사기, 재산 갈취, 살인 미수. 혐의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연이 그의 4번째 피해자가 아니라 5번째였다는 사실이었어요. 피고인 강민석은 과거 4명의 여성과 결혼한 후 재산을 갈취했으며 그 중 1명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검사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방청석에는 낯선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이전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소연과 같은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점심 휴정 시간, 한 여성이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박소연 씨죠?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민석의 피해자예요. 소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의 여성은 자신처럼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민석의 타입이 있었던 거죠. 언제? 3년 전이요. 6개월 만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때는 그가 이런 연쇄범인 줄 몰랐죠. 두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해와 공감이 그들 사이를 채웠어요. 오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민석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미라 씨. 그녀의 언니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였어요. 제 언니는 그와 이혼한 직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우연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심스러워요. 정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만약 소연이 민석의 정체를 몰랐다면 그녀도 같은 운명이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재판은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는 민석에게 12년형을 선고했어요. 살인미수와 사기죄, 협박죄 등이 모두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소연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도움도. 다음 주부터 소연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배신감, 분노, 자책.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씩 마주했습니다. 왜 나는 그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민석 같은 사람들은
속이는데 전문가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3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혼 절차는 완료되었고 사기당한 재산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정우는 소연에게 제안했어요. 강원도 토지에 가보지 않을래? 소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토지는 민석이 노렸던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고 싶어요. 강원도 토지에 도착한 그들은 넓은 초원과 멀리 보이는 바다에 감탄했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어요. 여기가 그렇게 갓서치 있는 땅이었구나. 소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오랜만에 딸의 진짜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땅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정훈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특수부대 경험, 소연의 상처,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겨낸 시간.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소연아, 나 좋은 생각이 있어. 소연은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정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위기 상황 대처 교육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우리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넓은 초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가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함께하자, 소연아. 네, 아빠.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으니까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흐트렸습니다. 상처는 곧 흉터가 되고 흉터는 언젠가 그들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의 어느 날 강원도 토지에 새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정훈 생존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정훈은 건물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빠, 긴장되세요? 소연이 정훈의 옆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정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20년을 보냈지만 민간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정훈 생존 아카데미의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건물 앞 마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위기 상황 대처법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정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순간 말문이 막히는 듯 했지만 소연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 생존 아카데미는 단순한 자기방어 교육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말을 이어가며 정훈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특수부대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딸 소연과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마음가짐이죠.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훈의 이야기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소연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여성 참가자들의 눈에서 공감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건물 투어가 시작되었어요. 훈련장, 강의실, 상담실. 정훈과 소연은 1년 동안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구석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힐링 가든이라는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소연이 직접 디자인한 공간으로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장소였죠. 여기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쓴 곳이에요. 위기를 겪은 후에는 마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소연의 설명에 방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만의 아픔을 이겨낸 강인함이 빛났어요. 이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정훈과 소연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건물 옥상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우리 정말 해냈네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정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준영 민석의 배신, 목숨을 건 탈출, 재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정훈은 첫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20명의 수강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위기 상황 인지와 대처에 대해 배울 겁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정훈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수강생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하며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위험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박 선생님, 제가 만약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전 남편의 폭력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정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였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의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소연은 지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사기를 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답니다. 소연의 말에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상처가 치유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소연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과 소연은 아카데미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소연아, 후회는 없니? 정훈이 문득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아빠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정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빠도 자랑스러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과 소연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었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은 이제 다른 이들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소연의 말에 정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낸 그들의 여정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